예, 오늘은 역시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서 두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요,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제일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조국 교수님께서요, 예. 페북에 올리신 글인데요.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계속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 점을 간과했다. 요컨대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권력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다.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 제가 이 법을 몰라서 이 조국 교수님의 법리적 해석에 뭐라고 말을 할 처지는 아닌데요. 이 경제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국 교수님은 뭘 주장하고 계시냐면 예. 상대가 이재용이므로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의연 판사가 그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특수성이냐?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조직의 수장이 격리돼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재용이라는 거대 조직의 수장과 그 밑의 2인자 똘마니들이 함께 모여서 수장의 범죄를 감추려고 공모를 하면은요. 뭐 삼성의 변호사 라인 그리고 돈 많이 받고 있는 인재풀들이 워낙 막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범죄를 은닉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조국 교수님의 주장은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두목하고 부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진실 은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일단 두목하고 똘마니들을 분리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과거에 전주, 광주 강연 때 경제학 게임 이론 중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딜레마의 핵심도 일단 두 죄수를 분리시키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거죠. 이러면 술술술 분다는 겁니다. 예. 동지들을 배신하고요. 네. 이게 각 개인한테 유리하도록 게임 구조를 짜는 방법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 게임 이론에 따르면 장시호가 최순실을 배신한 이유도 같을 거라고 봐요. 일단 둘을 분리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너 다 뒤집어 쓴다.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이러면 술술 풉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 보도를 보니까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게임 이론에 따르면은요. 예. 둘이 밖에서 있어서 막 의사소통하고 이러면은 안 불어요. 그런데 어제 동시에 소환을 해가지고요. 둘을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술술술 불게 되는 거죠. 게임 이론에 따르면 조윤선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전제는 하나죠. 특검이 둘을 동시에 불러서 나눠 분리시킨 겁니다. 이런 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분열시키는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놀라울 만큼 성과를 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랄한 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역사를 감히 공포와 분열의 역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연대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됩니다. 분리되지 말아야 되고요. 저는 조국 교수님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재판을 통해서 긴 싸움을 해야 한다면 일단 삼성의 1승
이걸 인정하고요. 예, 그래, 니들이 저 판은 이겼어. 뭐 기분은 좀 더럽지만 이긴 건 이긴 겁니다. 하지만 조국 교수님 말씀대로 최지성, 장충기 이런 오른팔, 왼팔부터 쳐내는 것도 게임 이론으로 보면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공범을 저지른 죄수들을 흔드는 최고의 전략은 일단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예. 모여 있으면 흔들기가 어렵고요. 사적으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어제 오늘 SNS 해시태그로 특검 힘내라 이게 많이 퍼지는 모양인데요. 예. 저 역시 열렬히 특검을 응원합니다. 뭐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요. 편파 판정으로 한 판 진 겁니다. 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싸움은 아직도 기르고요. 특검이 다시 힘을 내서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런 특검 힘내라라는 해시태그로 또 촛불로 열렬히 응원을 할 거고요. 방송을 통해서 특검의 선전을 진심을 다해서 소망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응원합니다. 예.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현대차 파업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던 기억,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완배 기자님께서. 네. 그때 이야기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네, 오늘 그 네. 얘기 다시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예, 이게 제가 아마 방송 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저는 어제 유난히 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처음 만난 게 정말 가까이서 만났어요. 한 1, 2m 거리에서요. 그게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였습니다. 예. 외환위기 직후에 정리해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현대차 노동자들이 격렬한 파업에 나섰고요. 현대차 사측도 거의 직장 폐쇄에 가까운 강경 입장을 띠면서 파업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내 기자였고 현장에 울산에 취재를 갔는데 뭐 저는 파업 현장을 그렇게 해서까지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가슴이 쿵덕쿵덕 뛰더라고요. 근데 이 노조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파업인 게요. 정리해고라는 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시도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현대차 노조가 이걸 받아들이면 그냥 현대차 노동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 최초의 선례가 되는 겁니다. 수천만 노동자들의 운명이 현대차 노조원들의 어깨에 걸려 있었던 거죠. 파업이 심각해지니까 DJ 정부 때요. 정부가 합동중재단을 울산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합동중재단 단장이 노무현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였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이 합동중재단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막 국민의 정부 초기에 이 초대형 파업을 대화로 마무리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부총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노사 양쪽을 쉴 수 없이 오가면서 협상에 매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기록을 보니까 8월 19일이더라고요. 그때 협상안이 거의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 양측이 워낙 부담이 큰 파업이었기 때문에 외나무다리에 혈투해서 그걸 노무현 부총재께서 아마 잘 협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일쯤에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타결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22일이 되면서 분위기가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20일에 조중동 3사가 일제히 현대차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요. 현대차 사측은 절대로 협상단의 중재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 이런 요구를 사설로 막 쏟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신문사에서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1998년 여름까지는 동아일보는 굉장히 그 친정부, 그러니까 친 DJ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예, 일종의 여당지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중앙은 그렇다 치고 동아가 그때 확 돌아서 버리니까요. 예. DJ 정부와 노무현 협상단이 정말 난감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저도 현장에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회사 분위기가 협상단 파이팅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확 엎어져 버리죠. 회사 측이 보이콧, 노무현 협상단이 협상안을 거부하고 그냥 확 보이콧해버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그 파업 끝나고 회사에 들어가서 내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몽규 당시 현대자동차 사장이죠. 예. 동아일보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예, 감사하다고 부서별로 다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계에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신문사에요. 네.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확 돌아버린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아무튼 20일 밤에 노무현 부총재께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기자실을 찾았어요. 예. 무슨 브리핑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되게 허탈한 표정이더라고요. 전날까지 협상이 다 됐는데 조중동이 지랄을 해서 판이 엎어져 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노무현 부총재가 정말 지친 표정으로 한마디 하신 게 제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세구나. 이 사람들이 참 세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게 근데 아마 그런 뜻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도 없고 뭐 자세한 설명도 없었지만 한국의 재벌, 보수 언론, 이 카르텔이 이 기득권 구조가 이 담합이 진짜 세구나. 협상을 다 해놨는데 얘네들이 짜고 판을 엎어버리니까 확 엎어지는구나. 참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지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회상은 그런데요. 제가 이제 다시 2017년으로 돌아와서요. 어제 나왔던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재용 영장 기각의 재개, 기업 사정을 그만두고 국정농단을 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목이 받은 쪽은 빼고 공여자만 처벌 시도는 이례적, 경영 무시한 수사는 무리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9일 기각한 사건을 계기로 재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행해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가 대기업 쪽으로 편중돼 진행되는 모양새를 띠다 보니 마치 특검이 재벌 사정에 나선 듯하다는 재계 측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지금 국민은 수사의 목적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기업 총수들을 잡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이 수사의 중심인데 오히려 재계를 얽어매면서 본말이 전도된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특검이 그동안 객관적이고 엄정한 법리보다는 여론의 편승에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1998년 노무현 부총재의 심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이 카르텔들이요. 여전히 셉니다. 예, 참 센 거죠. 영장 기각을 계기로 보수 언론들이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재용을 풀어준 사법부, 보수 언론은 다시 특검의 수사가 경영을 무시한 정도를 벗어난 수사라고 비난을 시작합니다. 진짜 생각해보면은요, 이 기득권 카르텔들은 더럽게 센 놈들인 거죠. 예, 지금 이 분위기에서 저 따위 기사를 뻔뻔스럽게 써내려갈 수 있는 건 용기를 넘어서 만용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먹힙니다. 사법부와 기득권층들 사이에서는요.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데요. 기득권 층사들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지긋지긋하게 센 놈들인 겁니다. 네. 근데요, 하지만요, 저는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여전히 1998년과 지금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예.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인 거죠. 그리고 1998년에는 촛불이 없었고 지금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현장에서 느낀 건 노무현 부총재의 표정은 정말 외롭고 지친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담배를 나가서 한 대 이렇게 탁 피워부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만이 넘는 촛불이 우리한테 있죠. 외롭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동지들이 있으면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조선에 사는 대한민국 시민에게는 지칠 권리가 없기도 하고요. 언젠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김용민 PD님께서 방송에서 꽃다지의 주문 그 노래를 틀어주신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엔 너와 나는 간대없고 저들의 계획 속엔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이게 아마 이 노래의 제목이 주문인 거는요. 예. 이 주문을 계속 우리가 중얼거려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예. 저는 이 노래에 동의합니다. 예. 더 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저부터 고백을 하자면 약간 방심했어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영장 기각으로요. 쟤들이 얼마나 센 놈들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대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참 세다 하시던 그 표정도 다시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하루 종일 생각이 든 게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방심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거리로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엄청나게 춥다는 거죠. 그리고 눈도 지금 많이 쌓여 있고요. 하지만 2017년 1월의 시민들은요. 2016년 12월의 시민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촛불을 들고요. 내일 거리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문 1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내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